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7월 넷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대낮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권총으로 보이는 흉기로 은행원을 위협하고 현금 뭉치를 빼앗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21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에 강도에게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금액마저 같아서 동일인이 다시 범행을 했을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습니다.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됐고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자국 영공 표시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방위백서 발간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정부가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계비제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매달 원금을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직 가계부채가 위기 상황은 아니라지만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를 매년 앞지르고 있어서 철저한 위험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자살 당일 타고 간 마티즈 차량 번호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상황이라든가 현장 CCTV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두 차량이 다르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타고 간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재현 실험을 해본 결과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왜곡 변형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부터 운영 과정, 또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상황까지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세입 추경에서 2천억 원을 삭감하고 도로 건설 등 사회 기반 시설 예산 등에 배정됐던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합의했는데요. 전체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11조 8천억 원에서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이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다양한 사건, 사고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출발 640과 뉴스 1번지를 살펴본 최영재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출근길에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하는 출발 640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만나보시죠. 지난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TV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합뉴스TV에서 지난 일주일간 방송한 프로그램 중 출발 640을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월요일과 21일 화요일 이틀 동안 출발 640 프로그램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출발 640은 제목처럼 하루의 출발을 알리는 아침 뉴스 프로그램답게 밤 사이에 발생한 뉴스와 오늘의 날씨 예보, 출근길 교통 상황 등 실용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잘 전달해줬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뉴스들도 잘 정리해 차분하게 전해줘서 좋았습니다. 21일 화요일 아침 출발 640에서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중요 뉴스로 다루면서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자살한 국정원 담당 직원의 유서를 국정원이 추가로 공개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아침 뉴스에서는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예고 뉴스도 내보냈습니다.
대체로 아침 뉴스에서는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연합뉴스 특파원들의 리포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날 또 특파원들의 의미 있는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LA의 김종우 특파원은 미국에만 과거사를 사과하는 일본의 이중잣대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정부의 침략을 도왔던 일본 미쓰비시사가 미국인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워싱턴의 김범현 특파원은 미국과 쿠바가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김범현 특파원은 미국 국무부 청사에 54년 만에 쿠바의 국기가 걸린 장면과 쿠바와 재수교를 놓고 환영과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현지 표정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다만 김범현 특파원의 리포트를 전하면서 화면 하단 문자를 미국 쿠바 대사관 재개설 54년만 국교 정상화라는 작은 오탈자 실수를 한 것이 옥에 튀었습니다. 아침 뉴스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TV에서 연합뉴스 특파원이 현지에서 전하는 생생한 리포트를 되도록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멕시코나 칠레, 남아공 등 멀리 떨어져 사는 지구촌 사람들을 다양하게 보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연합뉴스 TV에서는 20일 월요일과 21일 화요일 출발 640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서도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국정원 임모 과장의 자살 사건을 중요하게 많이 다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연합뉴스 TV는 발생한 사건과 관련자들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사실 보도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과 같은 인명과 관련된 뉴스를 있는 그대로 발생하는 대로 사실 보도만 하면 그만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이 죽어간 사건 앞에서 국정원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서로 비난의 말만을 쏟아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언론이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중계만 하고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한 인간 앞에서 국정원이든 정치권이든 자성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치권의 행동은 한심했습니다. 국정원과 정치권은 한 사람의 죽음을 자기 편에게 유리하도록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국정원은 조직원의 죽음에 애도와 책임, 반성하기보다 민간 사찰을 안 했다는 증거로 활용하려는 데만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자살이라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생명 경시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당은 더욱더 황당하게도 국정원 직원 자살에 야당이 책임있다는 식의 한심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참으로 인간미 없는 정치이고 자기네들끼리 권력 싸움일 뿐입니다. 연합뉴스 TV가 이런 정치 권력 조직의 한심한 말싸움을 중계 보도하는 것 이상의 죽음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정치권 뉴스로는 20일 월요일 출발 640에서 고위 당정청 재개, 찹쌀떡 공조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직 회의가 2달 만에 열렸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당직자들이 오랜만에 만난다는 소식은 연합뉴스 TV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도 꽤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게 왜 뉴스가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자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 뉴스랄 것도 없습니다. 만나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든지 정치 계획을 하기로 했다든지 하는 뭔가 뉴스거리가 있을 때 그 뉴스로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 관련 보도 또한 대부분 대통령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1일 화요일 출발 640에서도 대통령이 그날 열리는 강요회에서 국정원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면서 아마도 추경안 조속 처리를 당부하고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 추진을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대로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와 노동개혁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을 다시 연합뉴스 TV 등은 그대로 중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기에서 언급한 것은 중요한 국정과제 제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든지 개혁을 해야 한다든지
매우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대통령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쓰게 하다시피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뉴스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연합뉴스 TV를 비롯한 언론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서 시민들에게 실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이슈를 찾아서 보도하는 자율적인 언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출발 640을 살펴본 최영재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전하는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이번 주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민간 사찰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북한 문제도 매우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20일 월요일 뉴스 1번지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우리 지방의회 격인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직접 참여해 투표한 사례를 놓고 탈북자 출신인 경민대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와 함께 전문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의원 선거 참여라는 사례를 놓고 이뤄진 앵커와 출연자의 10여 분간의 대담에서 북한의 권력 내부의 속사정을 상당히 깊숙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권력 경쟁에서 밀려 유배살이를 했던 김일성 주석 동생 김영주가 95세 고령임에도 공식석상에 나타난 배경 등을 강명도 교수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줬습니다.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숙청 정국을 이끄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김일성 조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백두혈통임을 내세우고 안정적인 권력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부 부부장이 북한 고위 간부들이 김정은보다 김여정을 더 무서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세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여동생인 김경희가 실세가 되었듯이 지금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의 실세화가 주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명도 교수는 최고 권력은 김여정의 손에 논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체적인 증거를 더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명도 교수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김원홍 국가보위부장으로부터 치욕적인 조사를 받은 원한이 있고 장성택의 처형 과정 등에서 김원홍 국가보위부장이 피를 많이 묻혀 다음에 처형될 사람은 틀림없이 김원홍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권력 내부를 훤히 내려다보는 듯한 명쾌해 보이는 설명이 좋긴 한데 그런 설명이 어느 정도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좀 더 근거가 뒷받침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뉴스 1번지 20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국정원 직원 자살, 해킹 전국 뇌관되나라는 제목으로 건국대 송승호 특임교수와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가 출연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보도를 하는 일반 뉴스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둘러싼 여야 정당의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심도 있게 다뤄서 좋았습니다. 송승호 특임교수는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문제를 온천하에 공개해서 다루게 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회 현안 질의와 청문회, 국정원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는 실체적 진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괜히 국가정보원의 활동만 공개돼 국가 안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철근 겸임교수는 국정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위축시켜서는 안 되지만 내국인을 향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은 밝혀내야 한다면서 두 가지는 별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설득력 있고 정치권이 새겨들 만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일 월요일 뉴스 1번지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을 각각 전화로 연결해 여야 정당의 입장을 경청했습니다. 역시나 여당과 야당은 서로 양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각 당의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결국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비밀스러운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핵심 문제는 해묵은 불신의 문제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여야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특히 대선 댓글 개입 등의 사례를 볼 때 국정원에 대한 야당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일 일요일 뉴스 1번지에서는 국정원의 신뢰 문제에 대해 출연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줬습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의 설명에 대해 응답자의 31%만이 신뢰한다고 답했고 과반수인 58%가 신뢰 안 한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 지지자들은 국정원을 신뢰 안 한다가 90% 이상이고 여당 지지자들은 국정원을 신뢰한다가 67%로 나뉘어져서 이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치 전문 프로그램인 뉴스 1번지가 이처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문 문제를 얘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뉴스 1번지가 정치공학이나 정치 역학적인 차원에서 정치 권력 간의 갈등 문제만 다루기보다는 그러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책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시청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7일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누르고 합병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삼성그룹의 승계와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승인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9월에 출범하는 통합 삼성물산은 건설, 패션, 바이오 부문 등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합병을 통해서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강함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합병 과정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갖가지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헤지펀드가 벌이는 싸움을 뚜렷한 선악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뿐 정작 사태의 핵심인 합병 비율의 적정성 논의나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소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안 통과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홍원식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 합병 소식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예, 지난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에 비해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항의하였고요.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전격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삼성과 엘리엇은 합병과 관련된 각종 소송을 통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양측 모두 치열하게 우호 지분을 확보해가며 주주총회에서의 지분 대결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2달간의 그 소송의 결과를 보면 소송에서는 대부분 이 삼성 측에 손을 들어주어가지고 일단락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마침내 지난 17일 또 삼성물산의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이 합병이 승인되면서 이 분쟁은 좀 일단락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언론은 지난 2달간의 이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분쟁과 같은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기업이 관계되어 있고요. 또한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이후에 그런 경영 승계 과정의 일부로서 이런 합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의 이런 언론의 보도의 모습을 보면은 네. 삼성그룹 경영 승계에 대해서 자세한 배경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국내 기업인 삼성과 그리고 해외 투기 자본인 엘리엇 이 둘을 마치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중계하듯이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굉장히 이분화시켜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삼성의 합병이 승인되는 것이 곧바로 국익인 것처럼 좀 단순화시켜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반면 엘리엇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투기 자본 또는 악덕 기업 사냥꾼 같은 좀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종의 국익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국익 프레임 속에서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을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주셨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일단 이번에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 양상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나요? 삼성이 워낙 국제적인 기업인데다가 네. 차기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놓여 있는 사안인 만큼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의 그런 보도 태도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분쟁을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뚜렷한 선악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이번 분쟁 자체를 일종의 자본주의의 굉장히 어두운 모습, 자본주의의 추악한 모습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즉 삼성과 엘리엇을 어떤 선악의 그런 형태로 나누기보다는 양측 모두가 일종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엘리엇이야 이미 해외에서 여러 가지 투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삼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가 많았다는 점이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의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삼성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루는 기사도 해외 언론에서는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국내 재벌기업 오너들이 굉장히 적은 지분을 갖고서 그룹 경영권 전체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지배 구조의 문제가 이 해외 언론에서는 이번 분쟁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이번 분쟁이 삼성 경영권 승계하는 데 굉장히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언론에서는 국익이라는 명분 속에 삼성의 좀 우호적인 보도 태도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해외 언론은 분쟁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한편 국내 재벌 기업의 구조적 지배 구조의 문제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지목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 참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합병 비율이 타당한지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앞서서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나치게 선악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언론 보도 태도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워낙 국내 대표적 기업이고 엘리엇 경우는 해외 투기 자본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이 분쟁에서 완전히 중립적이거나 국익을 무시하는 보도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쟁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보인 모습은 분쟁을 좀 지나칠 정도로 선과 악의 그런 프레임으로 단순화시켜 보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요 일간지에서는 이번에 분쟁 기간 동안 해외 투기 자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획 기사가 갑자기 등장하기도 했고요. 네. 또는 일부 언론의 그런 사파에서는 엘리엇이 악마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애국주의 프레임에 따라서 객관성을 잃은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소유 지분과 기업 운영 형태를 볼 때 이미 국내 기업이라기보다는 탈국가적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삼성을 국익과 동일시하는 보도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 삼성으로 대표되는 이런 재벌 기업의 어떤 구조적 문제까지도 국익으로 포장시켜 감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언론에서 주목하듯이 이번 분쟁에서 이런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순환 소유를 통한 불안한 지배 구조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국익 프레임 속에서는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재벌의 문제점은 잘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삼성전자의 소유 지분을 늘리기 위한 편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역시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지적되지 않았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관련 보도의 경우에는 이 정치나 사회 다른 기사와는 달리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그런 경제 기사를 다룰 때는 사실은 충분한 배경 설명
그리고 맥락적인 보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이 과연 충분한 배경 설명을 전달해 주었는가 하는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삼성과 엘리엇 이 대결 구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국내 재벌의 이런 소유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은 잘 배경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그룹 오너의 이익이 우리 국익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심이라는 논리 속에서 이를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국익과 동일시하는 보도 태도는 결코 객관적인 언론의 보도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익을 강조하는 이 보도 태도 속에서 우리 재벌 기업 구조에 대한 우리 언론의 비판적 시각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언론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관련 사안에 접근할 때 우리 언론들은 어떤 태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는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일단락되었지만 엘리엇 측이 다른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걸 봐서는 향후 새로운 분쟁이 또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분쟁이 잘 보여줬지만 국내 재벌의 이런 지배 구조가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분쟁을 또 보도할 때 우리 언론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강조할 점은 우리 언론의 보도 속에서 국익에 대해서 과연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담겨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분쟁과 같은 상황에서 분명 국익은 존재하겠죠. 근데 이 국익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고 그리고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이 국익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담지 않으면은 일종의 애국 또는 국익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단순한 이 기업 오너의 이익, 특정한 한 사업자의 이익이 전체 국익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것이 국익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익이라는 것이 단순히 검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편, 다른 색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편 이렇게 단순히 나눠서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 좀 심층적인 보도와 다면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문하고 싶은 점은 이 경제기사 같은 이런 기사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와 같은 언론 보도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다면적인 상황을 다룰 때가 많습니다. 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자칫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경제 기사가 가장 이념적인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보도 영역으로 이미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좀 냉정한 이해보다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적과 아로 나누는 그런 굉장히 이분법이 자주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경제 영역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야말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냉철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언론이 향후 보도에서 이런 자세한 배경 설명과 정확한 사실 전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보도에서는 이런 좀 더욱 발전된 언론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국익을 위한 보도가 무엇인지 우리 언론들이 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이번에 그 합병안 관련한 주주총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회장님께 거기에 대한 입장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랩을 보는 게 낫겠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번 사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의 주요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약점, 즉 비합리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엘리엇의 공세는 적은 지분으로 거대 기업을 지배하고 이런 지배 구조를 적절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대물림하고 그러면서도 주주들에게는 인색한 국내 재벌의 민낯을 노출시켰는데요.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또 투명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순기능도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삼성이 뒤늦게 주주 친화 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은 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방증일 텐데요. 언론 역시 무조건적인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의 공격이 비집고 들어올 틈 없는 투명하고 또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